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뭐 광주는 너무 자주 내려와서 아주 친숙한 얼굴들도 많고 한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와서는 강의하러는 광주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도시 광주의 앞으로의 미래와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제가 오늘 앞으로 한 30-40분가량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연두 업무 보고의 제목이 바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올 초 2월 달에 이것을 국민들께 그리고 대통령님 앞에서 연두 업무 보고 드릴 때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생소해 하셨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디지털 경제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아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흑사병, 또 스페인 독감 다 그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에 순응하는 나라가 결국은 선진국으로 순위바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인 줄 몰랐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는 그러한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 주역이 누구냐라고 따져보면 바로 혁신 벤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대통령 3주년 국민 대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아직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약 16조 원의 소상공인을 위한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해왔고요. 또 착한 임대인 운동, 프랜차이즈, 또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또 착한 기업 운동 등을 통해서 위기 속의 상생과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여기 설렁탕 맛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에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돈 내고 가려고요. 우리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네, 국민들이 다 착한 선결제 운동에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소상공인 매출이 연 9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코로나19를 위기에서 기회로 만든 주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엇을 그 혁신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했느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K방역의 주인공 진단키트,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또 코로나 맵을 만든 그 사람들도 스타트업들이었고요. 진단 시트에 이어서 또 코로나에 이러이러한 약이 좀 많이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찾아낸 것도 스타트업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AI를 이용한 그러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 보면 퀘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퀘렌시아라는 단어는 해밍웨이가 쓴 소설 The Death in the Afternoon의 이제 주제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투장에 있는 투우가 투사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한 호흡을 가다듬는 곳, 그것이 바로 퀘렌시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G7에 합류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전을 앞둔 그러한 퀘렌시아에 있는 것이고 이 퀘렌시아에서 우리가 한 호흡 가다듬어서 이제 AI 시대로 발돋움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 100년과 지금의 변화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모두 저 뉴욕 거리인데요. 1920년대 신문을 보고 서 있었지만 똑같은 장소에 100년 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생활해 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으로 수렴되는 그러한 사회가 됐죠.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므로써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IT 강국의 인프라를 깐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ICT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전자정부 시대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시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서 이제 우리가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이 3개 요소를 가지고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하고요. 이 디지털 경제로의 이제 전환을 이제 저희가 아주 힘차게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 산업혁명을 산업화, 3차 산업혁명을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바로 AI 지능화된 시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시대로 가는 이런 어떤 여정,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1980년대에 PC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MBC에 입사를 했었고요. MBC에 들어갔더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부 신입생들이 신입사원들이 우리 방송하러 왔지 이런 컴퓨터 배우러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MBC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MBC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시청률 1위 방송국이었고 그 배경에는 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주 일찌감치부터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컴퓨터 시대 이후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은 2007년에 나왔으니까 불과 13년 전인데요. 13년 동안 우리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2007년 이후에 2010년대에 모두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클라우드 산업을 등한시했고 또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이 클라우드를 못 쓰게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뭐 4대강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2010년도 요때에 우리가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당시에 이제 중국은 구글을 잘라버리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국가의 방침을 세우고서 클라우드 산업에 집중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드는 반도체를 열심히 수입해다가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하고 슈퍼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니 하는 뭐 온갖 자기네만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지금 바로 중국의 경쟁력은 이 클라우드 산업 투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 투자 이후에 이제 AI 시대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 누가 패권을 질 것이냐?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이 서 있는 것이고요. 한국이 여기서 앞으로 뭐 약 5년 정도 얼만큼 AI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투자하고 또 슈퍼컴과 연결해서 이것을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쪽에 얼만큼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G7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는 곧 뭐 여기 다 전문가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AI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예측을 하는 기술입니다. AI 이퀄 뭐 스마트라고 대변되기도 하는데 이 SMART는 우리가 뭐 스마트하다라는 어떤 그런 뭐 그 단어에서 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셀턴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셀턴이라는 교수가 Magical Automatic Retrieval of a Text.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조합해서 자동적으로 조합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검색 기능이죠. 그거를 이미 1960년대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반세기가 지나서 발달해갖고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고요. 안녕하셨어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AI 사회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진심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똑같아서 놀라셨죠? 앞으로도 우리 벤처기업인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거 인공지능이 하는 박영선입니다. 그러니까 저 스타트업이 저한테 와서 한 1시간 좀 찍어갔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찍어가서 딥러닝 시켜서 이제 텍스트를 치면 바로 저렇게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저런 인공지능 그 AI가 등장해서 날씨 캐스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대신할 수 있고 또 밤에 일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전화를 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AI는 너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거 영월에 있는 사과 농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센서를 다는 작업인데요. 이 사과 농장이 이 센서를 달았습니다. 뭐에 센서를 달았냐?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 비가 얼마나 오고 지금 뭐 이 농장의 땅의 그 지금 습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 토양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 비타민 뭐 A고 C고 뭐 이런 거를 센서를 통해서 다 분석해 가지고 오늘은 이 사과나무는 물이 뭐 100g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는 지금 이러이런 비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나무를 길렀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아마도 농업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여기 광주 충장로에 가면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라고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앞으로 이제 이 광주 전남 지역에 만들어지는 그 식품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플랫폼화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그 상점이 바로 전남 장성의 정육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정육점에 네이버에서 아버지와 딸이 하는 정육점인데 그 주인을 불러서 요 광주에 있는 파트너 스퀘어에서 소한테 무엇을 주면 더 소가 잘 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점을 스마트 상점, 네이버 스마트 상점에 올렸는데 그 원래 장성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성 한우의 유명한 것을 활용해서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정육점은 손님은 하나도 없는데 연매출 20억을 구가하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도 그런 농업혁명이 AI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가 이 스마트팜 쪽으로는 굉장히 저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광주시와 또 전남도가 같이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은 AI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AI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AI 대중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장부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수기 통장을 쓰는 회사가 그 경쟁력의 차이처럼 그 컴퓨터에 플러스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예측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측해서 뭔가 더 정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이제 경쟁력인 거죠. 미국은 이미 2016년 10월 달에 국가 AI 연구 개발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일본도 2017년 2월 달에 AI R&D 산업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2017년 7월 달에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국이 이제 이 AI에 투자하는 그 자금 규모를 보면 우리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간 약 1,770조를 투자하겠다. 뭐 중국 전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 AI 전략만큼은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중국의 전략을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국이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미 이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지가 우리보다 앞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작년에 2019년 12월 달에 이 AI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전략은 중국에 비하면 너무 투자 액수가 소규모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어떠냐? 미국에 비해서 지금 기술력으로는 1.8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슈퍼컴의 보유 문제입니다. 전 세계 슈퍼컴이 500개까지 순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안에 이 전 세계 순위 500개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이 제 기억에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500개 중에요. 미국과 일본이 거의 양분하고 있고요. 아니, 미국과 중국이 거의 양분하고 있고요. 일본이 한 25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슈퍼컴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인데, 한 가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광주가 이 AI 슈퍼컴에 관심을 일찌감치 갖고 AI 슈퍼컴 투자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에서 2018년도에 유일하게 SOC 사업의 예타를 예타 없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했는데 모든 지자체가 다 SOC 사업으로 그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광주만 AI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AI 슈퍼컴을 이걸 3천억 예타를 해서 이게 예타 없이 지금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제 과학기술부는 가장 합리적인 그 자본을 투자해서 합리적인 어떤 슈퍼컴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국가가 슈퍼컴을 투자하는데 약간 인색합니다. 누리온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투자를 해서 누리온이라는 걸 하나 만들긴 했는데요. 그 누리온이 그 당시에도 이제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조금만 돈을 더 썼으면 더 많은 그 활용 가치가 있는 슈퍼컴이 나올 수 있었는데 GPU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PU 기능 다 아시죠? 그래서 CPU 기능만, 연산 기능만 할 수 있는 슈퍼컴 아직까지 우리나라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GPU 기능이라는 거는 뭐 엣지 컴퓨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광주에 걸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 AI 슈퍼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AI 시대의 그 주도권, 세계적인 패권을 어떻게 가져가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AI 기반의 디지털 경제, 이것이 이제 주력 산업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요.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은 조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명함도 못 내밀었죠.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50년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1세대 기업, 삼성, LG, 현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2세대 기업은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므로써 만들어진 기업.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1세대 기업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처럼 글로벌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5만 불,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 기업들을 전 세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2의 삼성전자로 키우려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이 기업들하고 자상한 기업, 그러니까 자발적 상생 기업을 맺어서 열심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세대 기업, 앞으로 이제 이 네이버 카카오 다음의 3세대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후보군이죠. 마켓컬리라든가 무신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내서 제3세대 기업으로 세계를 석권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고 보니까요. 이 제3세대 기업으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미국은 바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니 뭐 아니면 뭐 아마존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크게 그 능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입한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의 숫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네이버가 만약에 저게 영어 검색 기능이 가능한 플랫폼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컸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에 왜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유료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료 K-팝 공연을 했는데 그게 네이버 V 채널로 나갔습니다. 네이버 V 채널로 나갔는데 한 번 공연할 때 유료 관객이 10만 명 이상이 들어왔고요. 지금 5번인가 6번인가 했는데 유료로 150만, 연 150만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육성을 하면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을 보면은요.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신설 법인이 11만 개, 그리고 벤처 기업이 3만 7천 개, 유니콘 기업 11개를 만들었는데요. 2017년에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신설 법인 수는 9만 8천 개였고요. 벤처 기업 수는 3만 5천 개였고요. 유니콘 기업은 불과 3개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벤처 4대 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2017년에 예비 유니콘이라 하면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그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115개가 있었는데 2019년에 235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5년간 벤처 투자로서 기업 가치가 124조,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다음 2등입니다. 벤처 투자 요게. 그다음에 5년간 벤처 투자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무려 4만 8천 개에 이르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벤처 투자 동향을 보더라도요. 2017년도에는 7천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조 2천억 원, 2019년에 1조 7천억 원 이렇게 벤처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 이제 비대면 벤처 투자가 32%, 36%, 40%까지 육박해서 아마 2020년도에는 50%를 넘어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벤처 투자에 있어서 고용 동향을 보더라도 2016년과 2019년에 그 벤처 투자에서 그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비대면 분야를 보면 2017년에 2만 7천 명에서 2019년에 4만 8천 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 4분기 동안 보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충격이 덜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석의 원인의 근간을 제공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혁신 벤처 기업의 비대면 분야 투자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 경제의 인프라가 다 깔려서 저희는 사재기도 없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회 소셜 캐피탈을 그만큼 많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분야의 기업들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통계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투자 비중, 이게 이제 벤처 투자 비중인데요. 2019년 1사분기와 2020년 1사분기를 비교했을 때 저렇게 38.1%에서 48.4%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의 신규 고용을 보더라도 전체가
예를 들면 그 1사분기에 벤처 투자의 신규 교역을 봤을 때 전체 이제 1사분기에 요 비대면 분야와 이제 대면 분야에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가 1사분기에 496명을 고용을 했는데 이 가운데 대면은 182명, 비대면은 314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대면이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비대면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AI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직접 이것을 핸들하지 않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이런 기업의 정의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것을 7개 분야로 해서 이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슬로건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작은 것들을 많이 연결을 했더니 강한 힘이 만들어져서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하는데 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한국판 뉴딜에서 AI 기반의 비대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육성 그 분야의 육성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친숙하게 이용을 하시면 거기에 사업하시는데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비대면에 그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비대면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예를 들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아마 전남 광주 지역에서도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해드린다 하고 공고를 냈더니 무려 3,600명이 오셨습니다. 140명 뽑는데 그래서 약 23대 1 이렇게 됐는데요. 정말로 그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더라고요. 뭐 제주도에서는 해녀의 부엌, 또 어디선가는 뭐 당신의 과수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지역을 어떻게 혁신해서 이것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했는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비대면 분야의 규제자유 특구도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비대면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2022년까지 1조 원 조성합니다.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특징은 첫째는 비대면 분야에 집중적으로 조성한다는 거고요. 비대면 분야는 결국은 AI가 기반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광주가 그러니까 이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멘토 기업이 자기 후배 스타트업 기업을 투자해서 키우는 그러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오 펀드, 게임 펀드 이런 것들은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펀드 투자하겠다고 하고요. 정부와 6대 4의 비율로 합니다. 민간이 6, 정부가 4 이렇게 가고요. 또 게임도 크래프톤, 또 넷마블 이런 데서 후배 게임 스타트업 키우겠다고 펀드 하겠다고 하고 신한은행이 하겠다고 하고 네이버가 하겠다고 하고 포스코가 하겠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그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켓컬리 아침에 일찍 배송해 주잖아요. 근데 마켓컬리를 그 벤치마킹해서 론드리고라는 스타트업이 최근에 떴습니다. 그런데 이 론드리고는 저녁에 자기 세탁물을 어떤 그 자기만의 그 세탁통에다가 넣어놓으면 아침에 바로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허를 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 회사를 지금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일, 이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AI 대중화를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요. 스마트 상점,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오더, 또 뭐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스마트 상점, 이거 저희 중소벤처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제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을 위해서 AI 기반으로 고도화 시키는 작업. 이거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보급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올해 이미 뭐 13,00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은 단순하게 제조업에만 지금 필요하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팜의 이 스마트 공장이 요즘 굉장히 아주 뜨겁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포스코의 등대 공장, 스마트 공장이 세계 1호 이제 철강 분야의 스마트 공장인데,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서 철강을 용광로에다가 끓여가지고 철강을 뽑아내는 이 공정이나 감자튀김을 만드는 공정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를 골라내서 이거를 튀김물에 튀겨갖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감자튀김을 만들 수 있냐, 요 온도 측정하고 습도 측정하고 요걸 다 AI가 하는 거죠. 그래서 튀겨내는 거. 똑같아요, 공정이.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요즘 이런 스마트 공장의 어떤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또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AI화는 상권 분석,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디에 어떤 골목에 어떻게 무슨 상점을 차리면 이게 과연 잘 될까? 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 물론 요즘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상권 분석이 과거에 뭐 100%를 점유했던 시절이라면 지금 한 50% 정도의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의 판매도 단순한 온라인 판매에서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쌍방향 통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 싶으면 그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문자 보내갖고, 그거 사이즈 L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도 곧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블록체인을 부산 규제자유 특구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은 바로 지금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SOC 스마트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말고 그린 뉴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 그린 뉴딜의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사업이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 외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에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데 대부분 그것이 낙후됐죠. 그러면 그런 낙후된 지역을 그린 개념을 도입해서 요즘 스타트업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공원도 있고 문화도 있고 또 공유 오피스도 있고 내가 살 집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바꿔드리는 일, 이게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인데요. 또 엔지니어링의 스마트화, 뭐 예를 들어서 뭐 낡은 교량에 센서를 붙여서 그 센서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앉아서 파키스탄에 있는 낡은 교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G7 국가로 만드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상한 기업이라고 해서요, 1호 기업, 2호 기업, 3호 기업 쭉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있는 현대자동차와 저희가 맺은 자상한 기업은 바로 내연기관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미래차 부품으로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자상한 기업의 테마입니다. 1호 자상한 기업 네이버는 스마트 상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스마트 상점에 입점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드렸던 장성의 그 정육점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광주가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중심 도시, 이 인공지능의 시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G7에 진입할 수 있냐 아니냐,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결론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목되는 AI 광주의 시대, 광주의 미래, 이 개방형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 제주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AI를 활용해서 많은 앱이 만들어지고 또 광주로 이 AI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또 이곳으로 많은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을 빛골 광주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다시 한번 살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